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0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82세 남성인 29번 확진자의 아내로 이들 부부의 감염 경로를 몰라 방역당국이 비상입니다. 수도권 등 서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틀째 폭설이 내렸습니다. 전북 남원의 고속도로 터널에서는 화물차 등 차량 20여 대가 눈길이 미끄러져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중도 보수 세력이 함께하는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 보수 진영이 3년 만에 다시 뭉쳤지만 유승민 의원이 출범식에 불참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 취향과과 관련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임 교수는 당 지도부에 공식 사과가 없는 건 유감이라면서도 이 전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코앞에서 도박판을 벌인 간 큰 일당 6명이 체포를 했습니다. 1층에 철문을 설치하고 은밀하게 운영해 이웃 주민들까지도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 MBC 단독 보도합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도 한 대 섞어 압착해 수거해가는 차량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지자체들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29번째 확진자의 아내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격리를 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감염이 된 건지 남편이 먼저 감염이 된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통제 확산을 의미하는 지역사회 전파에 해당하는지 방역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82살 남성에 이어 배우자도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9번째 확진자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었고 아내인 68살 여성은 지난 8일쯤부터 감기약을 복용했습니다. 정부는 29번째와 30번째 환자 부부의 최근 2주가량의 동선을 모두 추적하고 있습니다. 30번째 환자는 지난 8일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 진료를 받았고 남편을 따라 외과 의원과 고려대 안암병원에 동행했습니다. 30번째 확진자가 남편에게 옮았는지는 추가 조사 중입니다. 이 부부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다 보니 통제 밖 감염을 뜻하는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인지는 29번, 30번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초기의 경증 상태에서부터도 전염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지역사회 전파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추가해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30번째 환자의 남편인 29번째 환자는 총 114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닌 곳이 병원과 약국이라서 접촉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9번째 확진자는 지난 5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29번째 환자의 정확한 동선을 조사 중인데 지난 15일 확정 판정을 받기 전까지 서울 종로 소재 개인 병원 2곳과 약국 2곳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접촉한 사람만 1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를 했던 의료진에 대해서는 자체 업무 배제를 시킨 상황에서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발병 이후 접촉자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나 유증상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해외여행력을 다녀오신 분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29번째 확진자는 평소 종로 일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했고 집 근처 경로당과 신설동에 기원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감염이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부가 지역사회 전파가 되는 건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죠.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함께 이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망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고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아직 정부가 무너졌다고 시인은 하지 않았지만 방역망 관리에 비상이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29번 환자는 방역망 밖에서 나온 첫 환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메르스와 코로나19를 비교를 했는데요. 메르스는 중동에서 들어온 환자 한 명이 병원에서 접촉자들을 감염시켜 확산했지만 코로나19는 우리와 가까운 중국이 감염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도 많고 중국 방문 후에 우리 지역사회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 노출이 많았고 방역망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전염력도 다른데요. 메르스는 중증 폐렴이나 객담이 많이 생겨 기침을 하면서 전염력이 높아졌지만 코로나19는 초기 경증 상태부터 전염됩니다. 더욱 쉽게 우리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정부도 그만큼 우려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부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면서요.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박 장관 주재로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긴급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전문가 단체의 제안을 받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29번째 환자, 30번째 환자 모두 다 종로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확진자 중에서 벌써 5명이 다 종로구에서만 나왔어요. 네, 오늘까지 확진자가 모두 30명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중 종로구 거주자는 총 5명입니다. 오늘 나온 29번, 30번 두 분에 더해서 3번 확진자와 식사를 했던 이 6번 확진자가 종로구에 거주하고요. 네. 6번 확진자의 아내인 10번과 또 아들인 11번도 종로에 살고 있습니다. 총 6번, 10번, 11번, 29번, 30번 이렇게 총 5명이죠. 네. 여기에 더해서 6번 환자는 확진 전에 종로구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21번 확진자는 이 6번 환자의 교회 지인이었습니다. 종로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6%로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편인데요. 네네. 코로나19가 치명률은 낮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의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의료계도 종로구 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며 방역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퇴원한 사람도 있죠? 네, 중국인 여성 28번 환자가 퇴원을 했죠. 네. 네, 이분은 지난 1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잠복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회복을 하던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을 거라는 진단도 있었는데 오늘 퇴원을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퇴원 환자는 총 10명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퇴원을 고려 중인 환자가 몇 명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도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게 우리나라에는 사망 환자는 아직 없습니다. 네,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아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인 불명인 폐렴 환자들도 모두 검사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지자체와 의료기관 또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사례 정의를 또다시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해외 유입을 막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파도 감시해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도 이 계절성 독감처럼 상시 감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체계라는 이런 이름의 검사 항목에 코로나19도 넣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추가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 종류가 총 9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자가격리에 들어간 기자가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일간지 기자가 29번 확진자의 집 주변을 취재하다가 이 30번 환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내였죠. 네. 이 30번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이었는데 결국 해당 기자와 또 이 기자와 접촉한 2명이 자가격리 처리가 됐습니다. 취재할 때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화난 수산시장에서 나왔다고 알려졌지만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로 의혹이 넘어갔고 이제는 질병통제센터에서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연구소는 부인 성명을 냈지만 질병통제센터는 아직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어제 하루 자국 내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105명, 확진 2,048명으로 확산세가 소강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As of February the 14th, the number of new confirmed cases outside Hubei has recorded a 12-day consecutive drop.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이제 1,700명, 확진자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후베이성 확진자 중 무려 8,024명이 중태고 1,773명은 상태가 위중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발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첫 발병 당시 당국은 화난 수산시장이라고 밝혔지만 최근엔 중국 내 유일한 생물안전 4급 실험실을 갖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황옌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0번 환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성명을 내며 이 같은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중국 화난 이공대 소속 샤오보타오 교수 등은 또 최근 정보공유 사이트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우한시 질병통제센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질병통제센터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베이성 정부는 성내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공공장소를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실기했다는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일본에서는 크루즈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조용히 이 위기를 넘기고 싶었겠지만 크루즈선에서 99명의 확진자가 또 나와 감염자가 400명을 훌쩍 넘어섰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를 보내 자국민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한 승객 504명을 검사한 결과 감염자 99명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탑승자 3,700여 명 중에서 현재까지 1,723명에 대해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454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세기 2대를 급파해 자국민 송환에 나섰습니다. The bus will take you to the airplane. Airplane takes you to the United States. All good with that? Okay. Well, we're exhausted, but we're on the plane, and that's a good feeling. Pretty miserable wearing these masks. 하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검사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동을 시켜 귀국 후에는 또 2주간 격리돼야 한다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시에서는 마라톤 대회를 강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고 참가자들이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달리는 희한한 장면이 보도되면서 국제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도쿄 마라톤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 지지율도 지난달 대비 8.3%포인트 하락한 41%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중국, 카자흐스탄, 홍콩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8개 올림픽 경기 종목 12개 예선 대회가 연기 또는 취소되거나 개최지 변경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이처럼 각국이 일본 크루즈선에 있는 자국민을 이송하자 우리 정부도 한국인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수요를 파악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연고가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은 14명 중 3명뿐입니다. 그래서 전세기 대신 군용기를 투입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신동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이송에 군용기가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뒤 가능한 군용기를 검토해왔다며 정부 결정에 따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협조 여부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군용기의 영토 진입을 허용할 경우 내부에서 정치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익신문에서 소재거리죠. 군용기 들어갔다 이제 크게 띄울 테고. 미국은 전세기를 이용해 자국민을 이송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과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작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또 항공업계입니다.
최근 3주간 항공권 환불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여객수 급감은 기본이고요.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해 3,700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무급 휴직의 범위를 조종사까지 확대하고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자구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사가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3주간 항공권 환불 금액이 3천억 원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중국 항공 여객 수가 64% 줄어든 데 이어 동남아 역시 20%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여파로 일본 대신 중국과 동남아 노선에 주력했던 저가 항공사들은 일부 항공기 운항을 아예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앞다투어 희망휴직과 무급휴가, 임금 삭감에 나섰고 정부는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최대 3천억 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하고 중국과 동남아를 대체할 신규 노선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객 감소 속도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3배에 달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항공업계 위기가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코로나 확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장애인들은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설명을 들을 수가 없고 사진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사진이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정부 발표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사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글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쇼핑몰의 제품 설명 대부분이 글자가 아닌 그림 파일로 돼 있어 프로그램이 읽을 수 없습니다. intro.jpg 이미지, date.jpg 이미지. 애기도 있어가지고 손소독제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이렇게 사려고 했는데 세부적인 그 좀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파악되는 게 없으니까. 반면 해외 인터넷 쇼핑몰은 글자로 된 설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좀 많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 편. 근데 사진만 찍어서 등록하게 돼 있는 그 장소에 아무래도 그 이미지 설명이 좀 첨가되도록 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도 미숙한 점은 드러났습니다. 브리핑 초반 수어 통역을 지원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발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던 겁니다. 수어 통역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때문에 가져왔는데 정부는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주 만에야 수어 통역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가 인터넷에 올린 일부 영상엔 여전히 수어 통역은 없습니다.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쉽게 수용을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언어 체계에 맞게끔 정보를 받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19 불안감 속에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중도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들고 보수 진영이 뭉친 건데 유승민 의원이 출범식에 불참하면서 통합 과정의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3년 만에 보수 진영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합류하면서 의석수 113석을 확보한 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통합이 정권 심판의 열기에 불을 댕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통합의 기세를 몰아서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합시다.
한국당의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며 신당 불참을 시사했던 장기표 통준희 공동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의 설득으로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출범식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한 축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불참해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유 의원 측 관계자는 혁신 공천 등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은 국민들이 행복과 희망을 끌어안는 모습을 담은 로고와 함께 당을 상징하는 해피 핑크색 옷을 입고 첫 최고위원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출범식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낸 축하 화환의 이름표가 훼손됐다 다시 붙여지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사과 없이 우아하게 손을 씻었다는 진중권 교수의 비판 때문이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 조치와 철회 과정을 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임 교수는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해찬 대표의 사과가 없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사과에 대해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내정자 자격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간접적이지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임미리 교수의 컬럼이 아프게 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다만 임 교수의 사과 요청을 받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철저한 선거법 준수만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임 교수는 이 전 총리와 남 최고위원의 발언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의 공식 사과가 없는 건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촛불혁명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승부처가 될 4곳의 전략공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 홍정민 변호사 등입니다. 참,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는 또 다른 후보도 냅니다. 경선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김순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전략지역 4곳의 후보를 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역구였던 서울 종로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병에는 6번째 영입인재인 홍정민 변호사를 투입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격수로 불린 주강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병에는 조 전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가 나설 예정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내일쯤 8곳의 전략공천 후보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는 조국 백서의 필자 김남국 변호사가 추가 공모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조국 대전으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정치개혁 관련 총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46조를 위반하면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며 최대 제명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수원과 용인, 성남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는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부산 경남 이른바 PK연고의 미래통합당 중진, 정가균,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PK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 다선 의원들이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5선 정가빈 의원과 4선 유기준 의원이 나란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울산 중구에서만 5번 당선된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했고 7년 전 국정감사 때는 당시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느냐는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치를 할 만큼 했다며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목욕탕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어렵사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오늘 있기까지 많은 성원을 해주신 분인데. 부산 서구가 지역구인 유 의원은 친박 대표 주자로 꼽혀왔고 앞서 2차례 원내대표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유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가 지역구 불출마를 전제로 한다고 밝혀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이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은 정치가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해서 생각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당 지도부나 공천관리위원회의 종용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 사정에 정통한 한 통합당 관계자는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도록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으로 PK 지역에서만 9명의 불출마 의원이 나온 만큼 불출마 선언이 1명에 그치고 있는 TK 다선 의원에 대한 물갈이 압박 여론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당초 오늘 예정했던 합당을 또다시 연기하고 일단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때문인데 반미당 의원들은 손 대표가 합당을 계속해서 반대할 경우 내일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민주통합당으로 새 출발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호남 3당 합당 승인을 보류하면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선거 편의를 위한 지역주의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당은 일단 민주통합 의원 모임이란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 등록했습니다.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해 호남 의석 축소에 대비하려는 의도입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인 김제부안 그쪽 저기가 대두됐는데 적대적인 양당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통합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일 오전 3당 합당을 위해 비례의원에 대한 셀프 제명에 착수하고 손 대표가 계속 합당을 거부할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이곳의 현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출신의 송석준 의원입니다. 여기는 같은 관료 출신 기획재정부를 거친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고려시대 정치인 서희의 고장이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 경기 이천시입니다. 17대에서 20대 총선까지 보수 성향 후보가 연달아 당선되면서 보수의 텃밭으로 꼽힙니다. 현역 의원 자리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김용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각각 거치면서 관료 특유의 전문성은 물론 탁월한 친화력으로 만만찮은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이천을 얽어매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조금만 개선만 하면 국가 예산이 필요 없는 겁니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합니다. 당내 경쟁에서 삼선시장 조병돈 후보를 누른 김 후보는 쌀과 도자기 산업을 넘어 이천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천을 경기 동남부, 수도권 동남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명 마법의 도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경기 이천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알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출신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관료선 후배 간 양자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틀째 폭설이 내리면서 때늦은 겨울 풍경이 연출됐죠. 하지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늑장 제설로 한때 도심 교통이 마비된 곳도 있고 제주에서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가 마당과 지붕이 흰 눈으로 덮였고 나무에도 눈이 두툼하게 쌓였습니다. 명소를 찾은 관광객들은 돌다리를 건너며 설경에 흠뻑 취합니다. 겨울에 처음 왔어요. 오니까 좋기도 하고 또 미끄러울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요. 온통 하얗게 덮인 울릉도에선 어민들이 어선에 올라 바닷물로 눈을 치웁니다. 제설차가 섬 구석구석을 달리고 주민들도 힘을 보탭니다. 서울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틀째 계속된 눈에 서울 남산은 흰옷이라도 입은 듯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오늘 일부 지자체에선 제설이 늦어지며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북에서만 출근길 2시간 만에 1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행한 지 1시간 지금 5분 넘었는데 도로 제설이 전혀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주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결항되거나 지연 운항됐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터널에선 2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터널 내부에 유독가스가 꽉 차 있는데 아직도 이곳엔 못 빼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내부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트럭 밑에 깔린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북남원 IC 부근 터널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유독물질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사고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화물차가 한 4대 정도 있어요, 탱크로리랑. 근데 처음엔 불이 안 났는데 지금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7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널 안에서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과 경찰관 모두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남원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적설량은 6cm였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고 해서 특히 터널 입구가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얼어 있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터널 내부에서 추돌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지면서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경찰서 바로 맞은편 건물에서 도박판을 벌인 간 큰 도박범들이 붙잡혔습니다. 이웃조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도 못할 정도로 폐쇄적인 건물 구조가 이들이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동의 한 거리. 경찰차를 타고 도착한 경찰들이 주변 확인 후 한 건물에 탐색에 나섭니다. 불법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겁니다. 사기 도박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 건너 경찰서가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외벽을 지나 뒷마당으로 들어가면 도박장의 유일한 출입구인 쪽문이 나오고 이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현장을 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파악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는데 그분들이 도박을 하는지 뭘 하는지는.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이 도박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자주 벌였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들을 불법 도박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주 고양이 30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는 현장을 단독 보도해드렸죠. 잘 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온몸에 진드기가 득실될 정도로 상태가 나빠 병원에 도착도 하기 전에 죽은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치료비 때문이겠죠. 병든 고양이는 내다 버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이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눈에서 계속 고름이 나와 제대로 뜨지도 못합니다. 고양이 불법 번식장에서 구출한 고양이들입니다. 검진 결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데 진드기가 득실될 정도로 피부병도 심각합니다. 불법 사육장에서 1차로 격리 조치된 고양이는 10마리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2마리는 병원 치료도 받기 전에 숨졌고 나머지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때 구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갔어도 아마 사망된 채로 발견이 됐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고양이 300여 마리를 한두 명이 사육하다 보니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보호법은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학대로 봅니다. 불법 번식장 주변에선 한쪽 눈이 없거나 병들어 버려진 품종 묘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버리겠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기 혐의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기껏 열심히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렸는데 청소차가 한 차에 모두 싣고 한꺼번에 압착해서 가버리는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압착차 문제만 해결해도 재활용 비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종류별로 모여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라 수거 공간과 수거함도 없었지만 한 시민단체의 설득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분리배출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주민들하고 홍보를 해갖고 이걸 좀 정착화시키자 해서 일주일에 한 2시간씩 이제 모범을 보이면서 같이 주민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도 물거품이 됩니다. 이렇게 기껏 분리배출을 해놔도 구청이나 수거업체가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이런 재활용 쓰레기들을 한 차에 압착해서 실어가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들이 모이는 선별장에 가봤습니다. 산산조각난 유리병, 갈기갈기 찢긴 종이상자, 온갖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이 뒤섞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말만 재활용 쓰레기이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선별장에 모인 재활용 쓰레기의 실제 재활용 비율은 65%에 그치고 전국적으로도 50% 수준입니다. 비용 증가도 그렇고 이제 2, 3일 하려면은 업체랑도 얘기가 돼야 되는 게 그만큼 수거원이나 차량이나 이런 걸. 수도권은 당장 올해 말까지 생활 쓰레기를 2018년보다 10% 줄여야 하지만 지금의 수거 방식이 지속하는 한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다 큰 어른을 동료들 앞에서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한 직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요즘은 체벌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고객센터의 전화상담사 김모 씨는 업무상 실수로 팀장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아침 조회 시간에 동료들 앞에서 양손을 들고 벌을 서야 했던 이유입니다. 보고를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네에서 보는 앞에서 손을 서 있게 하고 걔나 손하라고 부르며. 해당 상담사는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가려 해도 자신에게만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등 석 달간 괴롭힘이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피해자가 계속 방치됐다는 것, 이게 2차 피해가 더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노조의 문제 제기는 묵살됐습니다. 오히려 저희 동지에게 근태가 안 좋고 오상담과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가해 팀장은 체벌은 장난이었다면서 의사 소견서 요구는 병명 확인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팀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전주지검을 방문해 검사들을 만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수사 관행은 고쳐야 한다며 재차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급에 대해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 간 팽팽한 기싸움이 느껴지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밝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주지검 신청사를 찾은 자리에서도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분리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주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윤 총장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사를 마친 뒤 추 장관은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에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장관님? 추 장관 발언과 관련해 윤 총장은 별다른 공식 입장 없이 오는 20일 광주지검을 방문합니다.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하루 전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공개 항의한 문찬석 지검장이 있는 광주지검을 선택한 겁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장들이 할 말은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일각에선 회의록이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연일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기싸움은 21일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포스트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성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4개의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새해 업무 보고를 재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해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경제부처는 올해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 바이오와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 성장 예산도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15조 8천억 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부처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TV 생방송으로 중계됐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픽뉴스 오늘은 윤기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건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집회도 살처분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것 같은데 뭐 닭, 돼지처럼 돈을 살처분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내린 조치를 말하는데요. 인민은행은 병원과 버스, 재래시장 등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큰 곳에서 회수된 현금을 모두 파쇄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집회 상태와 무관하게 폐기 처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생 상태 때문에 뭐 일부러 그런다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일 텐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폐기 작업은 인민은행, 광저우 분행 등 일부 지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밖에 질병 확산 중점 지역에선 현금 격리 작업이 진행됩니다. 각 시중은행을 통해 회수된 현금을 소독하고 14일 동안 보관한 후에 다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과연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19 이제 특별한 대책을 내놓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중국인들의 일상 거래에서 현금 사용 비중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현금을 한 달에 100위안, 우리 돈으로 17,000원도 안 쓴다고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민은행 관계자조차 이번 조치가 완벽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현금 대신 전자결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명이 넘는다는데 너무 늦은 얘기는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기생충 15세입니다.
영화 기생충 말씀하시는 거죠? 네. 15세 미만은 못 보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만 15세 이상 관람가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네. 나라마다 관람 등급이 다릅니다. 프랑스처럼 전체 관람가인 곳도 있지만 영국과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15세 이상 관람가, 뉴질랜드는 14세, 캐나다는 13세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런데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거머쥐면서 봉준호 감독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심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봉 감독 이야기를 다룬 만화책이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5권가량 판매됐는데 아카데미 시상식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하루 평균 40권으로 판매량이 무려 8배로 늘어난 거죠. 예.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큰 관심 속에 영화 기생충의 관람 등급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인전은 사서 읽을 수 있는데 정작 그가 만든 영화는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이미 개봉을 한 영화잖아요. 그런데도 관람 등급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장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걸 텐데요. 네, 나라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영화의 상영 등급은 주제, 그리고 선정성 등 7가지 고려 요소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기생충은 15세 이상이 소화할 수 있는 주제를 제한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15세 관람가로 정했는데요. 네. 이미 상영 등급이 정해진 영화의 등급을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부적합한 장면을 편집을 하고 다시 심의를 받아 재개봉을 하는 건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급사인 CJ E&M에 확인해 봤는데 영화를 편집해서 관람가를 낮추는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니까 참 이슈가 여러 가지가 다 파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 포럼 2020이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10주년 기념으로 국내 대표 청년 멘토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즉석에서 상담도 해줍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MBN Y 포럼이 내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클래식 전도사 금난세, 한국 마라톤의 전설 이봉주가 개막 영웅쇼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꼭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MBN Y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로봇공학자, 블록체인 전문가, 과학 유튜버가 한자리에 모여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보는 코너도 진행됩니다. 그런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이 발전의 어떤 궤도를 쫓아가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 괴물 신인 걸그룹 있지 등 문화스포츠 영웅과 경제 글로벌 영웅들이 꿈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행사 10주년을 기념해 국내 대표 청년 멘토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즉석에서 상담해주는 특별 세션도 첫 선을 보입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꿈을 이룬 국내외 연사들의 감동 스토리도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행사장이 될 수 있도록 장충체육관 전역에는 14일에 이어 오늘 밤에도 특별 방역이 실시됩니다. 또 행사 규모를 완전 방역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주요 내용은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팀 에이스를 넘어 어린 투수들의 멘토가 됐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류현진에게 투구 비법을 배우려는 유망주들이 줄을 선 건데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두 번째 공식 불펜 피칭을 소화한 류현진. 사흘 전보다 공에 힘을 더 실었고 투구수는 40개로 늘었습니다. 류현진이 투구를 마치기 무섭게 한 투수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가 이것저것 묻습니다. 류현진이 직접 그립을 잡아주며 친절히 설명해주자 잊지 않으려고 손으로 꽉 잡아도 봅니다. 옆에서 전해들은 투수가 또 류현진에게 다가가고 대화는 한참 이어졌습니다. 류현진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은 두 선수는 토론토가 선발 투수로 키우는 유망주 손튼과 보루키.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 류현진의 최신 무기 중 하나인 커터를 전수받고는 아주 뿌듯해했습니다.
I mean, I was just seeing what he was feeling and things like that, and what he looks to, how to throw and how he throws in certain counts and things like that. It's just nice to have somebody there that's just learned it and is succeeding with it, so it'll help me out in the long run. 류현진은 아낌없이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다 전수하려고 합니다. 같이 할 선수들이고 그 선수들이 뭐 내가 이런 조그만 도움이라 됐을 때 팀한테도 좋은 거고 선수 개인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야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토론토의 류현진은 천군만마와도 같습니다. 토론토의 에이스로 확고히 자리 잡은 류현진. 이제 메이저리그 유망주들의 우상으로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2월 중순에 전국 곳곳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눈은 1에서 5cm가량 내린 뒤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서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밤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5에서 10cm, 제주 산간에는 10에서 30cm가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5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한파도 절정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대구 한령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광주의 아침 기온도 영하 1도 선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는데요. 체감 추위는 강풍으로 인해 보이는 기온보다 더 낮아서요. 서울은 내일 몸으로 느끼는 기온이 영하 12도 선까지 떨어지겠고, 대구 한령은 영하 25도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아침에 강한 추위로 인해 밤사이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내리는 눈은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현장의 사진입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을 사칭해 프랑스인이 납치됐다. 몸값을 먼저 내주면 프랑스 정부가 갚겠다며 보이스피싱으로 1,000억 원 이상을 사기친 보이스피싱범이 붙잡혔습니다. 황당한 말인데도 무려 니제르 대통령, 벨기에 국왕, 노르웨이 총리, 수많은 기업인 등등 150여 명이 줄줄이 걸려들었죠. 보이스피싱 누가 당하나 싶은데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한텐 한나라 대통령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